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포스텍 포스리 이 평화포럼 제5회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랬기는 지금쯤은 코로나가 좀 잦아들어서 모든 회원님들이 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전 우리가 1회, 2회 때처럼 인사도 나누고 담소도 나누면서 좋은 말씀도 주고받는 자리가 생기기를 기대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올해까지는 그런 상황이 오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제5회도 지난 4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한반도의 지금 변화하는 상황, 또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우리의 어떤 정부 정책의 기조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여러 회원님들께서도 궁금해하실 듯해서 지금 국립외교원장으로 계시는 홍현익 박사님을 연사로 모셨습니다. 홍현익 박사님은 지금 현재 국립외교원장으로 계시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을 하고 계시고 또 합동참모본부 정책자문위원이시기도 합니다. 또 KB금융 남북경협위원회 자문위원이기도 하셔서 정치, 군사, 외교, 또 어떤 경협 이런 어떤 전반적인 부분에 남북관계 전문가로 활동하셨고 세종연구원의 수석연구원으로 계셨으면서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많이 알려진 분이시죠. 오늘 이 한반도 전략 환경과 북핵 해결 통일 전략까지 포괄하는 어떤 전반적인 말씀을 좀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이 좋은 말씀이 우리 현 시점을 이해하고 또 앞으로의 그 전망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포럼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하시고 중요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최정우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관계자분들 건승하시고 이 포럼을 통해서 또 도움을 받으시고 올 연말 연시 또 잘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5회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홍현익 박사님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외교원장 홍현익입니다. 오늘 1시간 정도에 걸쳐서 한반도 전략 환경과 한국의 통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온 거는 사실 한 달쯤 전에 국무위원들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무위원들한테 30분 강연을 요청받았는데 도저히 30분에 못해서 한 45분 정도 한 그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연을 본래 다 하려고 그러면 한 2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이 1, 2, 3, 4 중에서 3번 미중 신냉전 대응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그야말로 한국의 외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지만 이 부분은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생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를 보면 한반도 전략 환경, 우리가 처한 환경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평화 통일을 주도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통일로 지금 나아가지 못하냐 하는 그런 도전적인 요소와 함께 우리의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첫 해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트럼프가 화형과 분노를 얘기하고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김정은은 장거리 미사일 쏘고 또 핵실험까지도 하는 바람에 한반도가 그야말로 자칫하면은 전쟁의 소용돌이까지 휘말릴 뻔했는데 그러한 난관을 거쳐서 2018년 1월 달에 김정은이 평창올림픽에 오겠다라고 하는 신년사를 얻어내고 판문점 회담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거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하고 북한의 정상회담이 아무 결실 없이 끝나는 바람에 그 이후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완전히 퇴보해서 지금은 그야말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하고 아직까지 남북 대화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고 또 북핵 문제는 회담조차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어떤 배경하에 이런 그 과정이 됐고 그 근본적인 그 북미 협상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이거를 파헤쳐 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냐를 말씀드리고 미중 신냉전 대응 전략은 간략히 말씀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원인 평화 통일을 달성하는 그런 길을 독일이 통일을 달성한 그 교훈에 비춰서 우리의 통일 전략은 어떻게 돼야 되겠냐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전략 환경을 알아보는데요. 제가 늘상 한국의 국가 전략을 구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국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가 처한 지정학적인 환경하에서 자신이 가진 가용수단, 국가의 가용수단을 어떻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배분하고 운영해서 그 각국의 국가 목표를 최대한으로 효율적이고 최대한으로 달성하느냐 그런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 전략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국가 전략을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떤 환경이 주어졌냐 이걸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학적인 환경이라는 말이 그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외교력이나 군사력 이런 걸 뜻하는데요. 이것이 단순한 절대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리가 상대하는 북한과의 남한과의 그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고 또 우리와 힘을 합쳐야 될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은 어느 정도의 국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우리와 협력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평화 통일을 방해할 수도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국력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이런 것을 통틀어서 우리의 지정학적 환경이라고 볼 때 이 환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리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가 이걸 잘 판단해서 어떤 방식으로 평화통일로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처음 부분에 있어서는 한반도 전략 환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인류 문명 서진설이라는 게 이제 처음에 나왔는데요. 이거 하나 설명하는데 사실 1시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고대 문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팍스 아메리카나까지 그리고 중국이 떠오르고 있는 21세기 팍스 시니카라고 하는 중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시기가 올지 안 올지는 불명확합니다만은 이런 것을 그리면서 인류의 문명은 계속 서진해 왔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고대 문명이라고 하면 중국과 인도, 메소포타미아, 나일강 문명을 뜻하죠. 이 4대 고대 문명에서 나일강까지 우리가 알아봤는데 그 뒤에 그리스가 세계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그 뒤를 이어받고 로마가 이 동서로마가 분열이 되고 중세를 거쳐서 또다시 로마의 북부에 있는 피렌체에서 르네상스가 시작되죠. 그리고 나서 서유럽이 세계를 주도하게 되는데 뭐 신대륙 발견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자본주의가 이제 싹 트면서 서구가 세계를 주도하게 됩니다. 순서대로 본다고 하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앞서가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리고 나폴레옹의 프랑스까지 세계를 주도하고 그 전후에서 약 200~300년을 영국이 주도해서 우리가 소위 팍스 브리타니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유럽이 쇠퇴하고 미국이 부흥해서 2차 대전이 나면서 대서양 원장이라는 것을 처칠이 루즈벨트에게 그 약속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세계의 패권을 미국에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도 가만히 보면 동부의 13개주부터 시작해서 루이지아나를 매수하고 서부로 진격해서 캘리포니아의 금강 그 골드러시까지 이뤄서 미국의 내륙 지형을 다 개발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와이를 병합하고 필리핀을 점유하는 등 제국주의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미국의 역사도 서진했다는 것을 동부에서 서부로 팽창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태평양이 남았는데 태평양을 건너오려니까 태평양이 굉장히 넓어서 시간은 꽤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인류 문명의 서진설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아직 불확실합니다만은
2050년경에는 중국의 지도부는 미국을 능가하리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실현되는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2028년에 중국의 경제력이 실질적인 경제력이 미국을 능가한다라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지금 미국이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는 걸로 봐서 2028년보다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2030년경에는 중국과 미국의 실질적인 경제력이 비슷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언젠가는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열어두고 국가 전략, 먼 국가 전략을 우리가 짜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다시 서진이 된다면 인도도 2050년이 되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다는 것이 모든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 일치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인류의 문명이 서진하는 그런 움직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제에 지금 세계의 문명의 주도권의 중심이 태평양을 지금 건너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우리는 평화통일을 달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기 위해서 인류 문명 서진서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남북 경제력 격차가 53배라는 것인데요. 이 53배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는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있지만 어마어마한 남북 간의 경제력 격차가 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된 직후에는 북한 지역의 경제가 남한보다 수준이 앞섰고요. 1960년대까지도 오히려 북한이 남한의 생활 수준을 앞섰다가 1970년에 남북한 생활 수준이 같아집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인구가 2배이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력에 우리가 2배를 1970년에 갖고 있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1990년이 되면 우리가 북한의 10배를 앞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 소득으로 볼 때도 5배를 앞서게 되는데요. 그것이 그러니까 1970년에서 90년 사이에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5배 더 심화됐다는 거죠.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오늘날 또다시 거기에 또다시 5배가 또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남북한 경제력 격차는 53배이고 1인당 소득 격차는 26배, 27배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의 위정자들이 잘 인식해서 북한을 다룰 때 경제 부분에서 북한과의 그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북한을 압도해 나갈 수 있을 텐데 어떤 정부에서는 경제적인 우위를 까맣게 잊은 듯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대결하고 이런 상황으로 흐르다 보니까 북한이 오히려 더 악에 받쳐서 우리에게 대들고 그러다 보면 인간의 생명과 그 인권을 소중히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오히려 북한보다 수세에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아주 역설적인 상황을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중시 여기는데 개인적인 삶을 무시하고 그 오로지 김정은 수령 집단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북한과 군사적으로 정면 대립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올바른 국가 전략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이것이 현실 세계에서는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한국이 민주주의를 발전하고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가졌는데 10위보다도 오히려 더 앞서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3번 연속 G7 정상회담에 초청받고 하는 등 우리가 사실상 세계 10위 이내에 확실히 우리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K 방역의 성공이라든지 우리의 기술력, 그 바이오 협력, 또 최근에는 원자력까지도 미국하고 협력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어서 한국의 경제력만 낮았을 뿐 아니라 그에 따라서 외교 영향력도 굉장히 커졌다. 이것이 우리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북한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모든 게 다 심각하죠. 지금 경제 요소로 볼 때 5가지 아주 필수적인 경제 요소가 매우 부족한 것이 북한입니다. 맨 처음으로 먹을 게 부족합니다. 먹을 게 없으니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루 3끼를 넉넉하게 먹고 사는 사람 수는 상당히 지금 제한되어 있을 정도로 이 식량 사정이 굉장히 시급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기가 부족하죠. 전기가 부족하니까 공장의 모터를 제대로 돌리지도 못하는 그런 공장들이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북한의 경제가 상당히 침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됩니다. 또 전기의 양과 함께 질도 매우 중요한데 질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북한의 경계질이 매우 안 좋아서 정밀 기계공업 이런 거는 생각할 엄두조차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산 요소 중에 아주 중요한 전기가 지금 매우 부족하다. 그 다음으로 부족한 것이 이제 교통난인데요. 북한에는 추석이나 설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는 것이 평양에 있는 사람이 자기 고향이 나진이라고 해서 갔다 오려고 그러면 갔다 오는 데만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교통이 매우 불편해서 가다가 쓰고 내려서 뭐 날을 새서 가기도 하고 선로를 고쳐서 가기도 하고 그런 엄청나게 그 교통이 어렵고요.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 철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운반 수단은 상당히 또 지금 열악한 수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주 좀 역설적이게도 북한에 부족한 것이 자원이 부족합니다. 왜 지하 자원이 많은 북한이 왜 자원이 부족하냐? 땅속에 묻혀 있지 캐내지를 못하고 장성택이 북한의 철광석이나 석탄을 캐내서 팔겠다고 해가지고 그 귀중한 국부 자원을 외국에 팔아넘겼다고 처형당한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것처럼 북한 사람들이 제대로 캐내지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지금 외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 같은 데로 팔아넘기기에 급급하다는 것이죠. 그나마 제재 때문에 제대로 지금 수출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홍수가 나고 태풍이 오고 그래서 또다시 작황이 어려웠고요. 코로나19로 무역까지 문 닫았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의 경제는 그 코로나 이전에도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소 한 3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매우 어려운 이런 경제 사정이 처해 있는데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것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돈이 없습니다. 외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죠. 왜 부족하냐? 매년 무역 적자가 10억 달러가 통상 평균 적자입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와서는 수출을 못하게 제재를 받고 있다 보니까 최소 2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개인 창고도 지금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북한이 이렇게 무역 적자가 더 심해진 이유는 제재로 수출할 것도 제대로 없는 데다가 그나마 섬유나 그 수산물 같은 거 수출도 못하니까 수출은 더 못하고 그러나 수출은 못한다고 해도 꼭 필요한 건 들여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식량은 들여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꼭 필요한 그 자원 같은 거는 또 들여와야 되고 그 다음에 석유는 또 들여와야 되잖아요. 북한에도 석유가 안 나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필수재들은 있는데 수출은 못하게 되니 이처럼 무역 적자가 매년 20억 달러 이상으로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의 경제는 이렇게 살펴보면 거의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다가 이렇게 보면 남북한 간의 체제 경쟁에서 이미 우리가 완전히 북한에 승리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거기다가 또 통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평화 통일을 반대할 수 없는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이건 뭘 제가 의미하는 거냐면 2차 대전 이후에 분단된 국가가 여러 나라가 있었죠. 중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베트남, 예멘, 독일 이 등등이 이제 분단 국가인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 적화 통일이지만 통일이 됐습니다. 예멘도 남예멘, 북예멘의 수장들이 우리 그냥 하나로 합칩시다 그래서 합쳤다가 군대를 합치지 않아서 결국은 다시 분란이 일어나서 내전을 거쳐서 어쨌든 1990년대에 통일을 달성했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통일은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의 통일은 동독 내부에서 민주화 바람이 불고 민주화 바람이 너무나 거세다 보니까 동독 공산당이 결국은 민주선거를 승인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의회가 구성되고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민주 세력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해서 결국은 서독 연방에 편입되기로 아무 조건 없이 편입되기로 하고 서독의 연방이 또 동독의 연방 편입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여서 평화적으로 통일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통일이라고 할 수 있는 피 한 방울 안 흘리는 평화 통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마지막 부분에 제가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독일까지 통일이 됐고요. 아직도 분단이 남아있는 건 중국과 대만이 분단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 홍콩과 마카오를 이미 합쳐졌고요. 물론 문제는 아직 남아있습니다만 어쨌든 한 나라가 됐습니다. 대만과 중국과는 아직 분단 상태지만 분단이지만 분단병이 거의 없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
자기 친척을 대만에 있는 친척을 만나고 싶으면은 거의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왕래가 불편함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한국과 중국 사이에 얼마나 많은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지 여러분들 인천공항에 나가보시면 아마 20분, 30분 내에 한 대씩이 계속 쉴 새 없이 뜨고 내리죠. 중국과 대만 사이에 한국과 중국 사이의 운항 횟수와 거의 비슷한 횟수가 운항이 됐었습니다. 말이 분단이지 분단이 아닌 것이죠. 사실 분단 비용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뭐 편지도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무역, 투자 엄청나게 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한 간에는 교역마저도 끊기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단 비용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고, 한국의 국방비는 그것 때문에 더 항상 많은 액수를 유지하고, 우리 국가 예산의 10% 정도를 국방 예산으로 쓰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액수를 국방 예산으로 지금 투여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 우리가 통일을 달성한다고 하면 국방 예산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복지 예산을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분단 비용인데, 마지막 부분에 분단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대북 전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여건을 보더라도 바이든의 당선으로 인해서 트럼프 시대에는 동맹을 무시하고 우리가 얘기를 해도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됐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5배나 그냥 갑자기 올려달라고 하는 등 턱없는 주장도 많이 했죠. 이제 바이든의 당선으로 한미동맹을 더 중시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우리의 동맹국 미국의 우리 입장을 배려해주는 정부가 생겼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는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인데요. 중국과 러시아도 냉전 시기에는 남북한 간에 정말 우리가 남북한 간에 화해 협력을 해서 통일로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도 주변 국가들이 호락호락 통일을 용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일본의 지도자는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지도자들도 서울에 와서 얘기하는 거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전에 시진핑 주석이 서울대에서 연설하고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북한의 자유로운 교역과 교류 협력을 우린 적극 지지한다. 정상회담도 쌍수로 들고 환영한다. 그리고 통일도 한국민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한다면 우린 지지한다. 시진핑 주석이 하는 얘기입니다. 푸틴 대통령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러시아는 한반도가 오히려 통일이 돼서 가스관도 남한까지 부설하고 철도도 연결해서 러시아를 물류기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중국보다도 훨씬 더 그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과 평화 통일을 바라고 있는 나라라고 저는 장담코 말씀드립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적으로 자주적으로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통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어느 나라도 우리를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좋은 여건입니까? 이런 여건 하에서 왜 우리는 평화통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는 사실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브란트의 동방정책 이후 1973년에 동서독이 유엔에 가입한 이후에 약 17년 만에 통일을 달성했습니다. 우리는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을 하고도 지금 30년이 9월 달에 지났죠. 왜 독일은 17년 만에 통일을 달성했는데 왜 우리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북한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엄청난 분담 비용과 엄청난 국방 예산을 계속 쓰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독일보다 통일을 위한 여건이 더 나빠서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그것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세계화의 정보화의 심화인데요. 이러한 북한은 철저하게 폐쇄 체제를 통해서 남한의 경제의 50분의 1로 추락한 그 독재 체제를 완전히 경제는 추락했는데 근근덕시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정보화의 심화라고 하는 것은 북한 체제에게는 엄청난 도전이고 우리에게는 평화 통일을 위해서 엄청난 우군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한에서 인기에 상영되고 있는 TV 드라마가 일주일이면 평양에서 상류 가정들이 다 집에서 보고 있고, 남한의 사정을 웬만한 북한 사람들도 많이 알게 돼서 북한의 전 주민들이 남한의 경제가 북한보다 30배 정도나 앞섰다라는 걸 다들 알게 될 때, 저는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세뇌 교육으로 당했다고 하지만 남한의 사람들이 자유롭고 그리고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을 다 체감할 때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의 손으로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터서
열심히 점선면을 통해서 넓혀 나간다면 우리의 평화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지금 평화 통일이 왜 이렇게 멀어만 보일까요? 가장 큰 이유들 몇 가지를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 미중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서, 왜 그 구조적으로 볼 때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이 미국이고, 미국은 한국에 28,500명의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고, 한반도에 사실 그 아시아 아태 지역의 국가지만 동북아 국가는 아니면서도, 그러면서도 한반도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동맹이라고 하는 것, 따라서 미국이 굉장히 한반도의 장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런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도 동맹국이고,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전면적으로 신냉전에 준하는 갈등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남북한 간의 설사 사이가 좋다고 하더라도 미중 관계가 심각하게 갈등이 벌어지면 우리는 통일로 가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고, 미국과 중국이 선의의 경쟁을 하더라도 모든 면에서의 전면적인 신냉전적인 전면 대결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미중 간의 관계가 나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북핵 문제가 있죠. 북한이 핵을 개발했는데, 그럼 북한은 왜 핵을 개발했을까요? 이제 좀 충격적으로 들으실지 모르지만 역사적 사실이니까 잠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에 6.25 전쟁이 나서 사실 그 메가더 원수가 북쪽으로 진격해가는 와중에 중국군이 참전하게 된 것을 알게 되고, 메가더 원수는 미국 본부 정부에 만주를 폭격해야 된다라고 건의하게 되고, 그때 미국은 그 중국 동북부에 핵으로 폭격할 것을 검토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지도부가 이런 것을 몰랐을 리가 없죠. 벌써 1950년대에 북한 지도부는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구나 하는 걸 위협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53년 휴전이 되고 1956, 7년경에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 초에까지 가면 수백 개의 전술핵이 배치되게 되고요. 1970년대에는 북한의 남침 위협이 있을 때 만약에 북한이 남침한다면 북한을 핵으로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제한 핵전쟁, 이런 얘기들을 미국의 국방장관이 얘기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북한의 지도부로서는 주한미군에 핵무기가 있고 우리는 없다. 따라서 핵을 개발하지 않으면 우린 절대적인 전략적인 열세에 취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항상 핵 위협에서 우린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다 1980년대 말에 골바초프가 등장하고 소련이 해체되고 동구가 붕괴하고 한국과 중국이 수교하고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하고, 이런 상황 하에서 북한은 절체절명의 체제 위기를 느끼고 그들이 가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원을 동원해서 북한의 체제를 지키려고 한다면 핵무기를 개발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차원에서 1980년대 중반부터 열심히 핵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어느덧 핵을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쉬운 것은 오늘날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실상 20, 30개를 가졌는데, 그러한 북한이 이렇게 많은 핵무기를 가지게 될 거를 예상을 하고 그 핵협상을 열심히 해서 핵무기를 어떻게든지 개발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1994년에 제네바 핵합의에서도 북한의 핵을 동결시켰을 뿐이고, 또 서로 간의 갈등을 거쳐서 결국은 북한이 또 우라늄 농축을 또 개발하게 되고,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게 되면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서 일방적인 대북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북한의 휴전선에 밀집해 있는 재래식 군사력을 뒤로 후진시켜라. 또 경수로를 건설해 주면서 북한의 핵을 동결시켰는데, 그 경수로의 핵심적인 부품이 타설될 때, 그때 북한이 특별 사찰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시 행정부는 일방적으로 경수로의 핵심 부품, 소위 뭐 터빈 같은 거, 굉장히 큰 터빈, 엄청나게 중요한 전략 설비죠. 이런 것이 타설될 때 특별 사찰을 받게 되는데, 부시 행정부는 등장하자마자 특별 사찰을 받으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남북한 간에는 정상회담이 열리고 남북한 간에는 한반도의 평화의 물결이 물결쳤지만 2002년에 북한의 미국 국무부의 차관보였던 존 켈리 국무부 특사를 평양에 파견해서 결국은 2차 북핵 위기로 직행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고이즈미가 평양을 방문해서 북일 간에도 화해 분위기가 있었고 남북 관계 안에는 그야말로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한 번에 다 이 제2차 북핵 위기로 다 묻혀버리게 되고 그래서 노무현 정부까지 제대로 이 남북 화해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노무현 정부 말기에 가서나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에야 부시 행정부가 겨우 육자회담을 다시 재개해서 그때야 비로소 2.13 합의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능화가 한참 진행돼서 80%까지 북한에게 불능화라고 하는 북한의 핵을 못 쓰게 만드는 이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때 미국이 또다시 엄격한 핵사찰을 받아라 라고 반강제적으로 북한에게 압박을 가하니까 북한으로서는 우리가 미국하고 전쟁을 해서 우리가 점령당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사찰은 받겠지만 지금 아직 사찰할 때도 아니고 핵을 폐기한 이후에나 사찰을 하자라고 요구를 하다가 그걸 미국이 안 받아들이니까 또 사찰을 받더라도 우리는 주권국으로서의 사찰을 받지 그렇게 마치 미군이 평양을 점령했을 때 점령군으로서 사찰을 하는 그런 정말 그 주권을 무시하는 사찰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서로 실랑이를 하는 와중에 육자회담은 결렬이 됐고 오늘날까지 육자회담은 한 번도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불능화가 80%까지 진행이 돼서 이제는 폐기 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순간에 결국은 미국이 사찰을 앞세우고 북한이 거절함으로써 육자회담은 영영 물 건너갔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북핵 문제는 절대 무기이기 때문에 남한의 아무리 경제력이 27배 1인당 소득이 앞서고 국방비를 북한보다 10배 이상 쓴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남한의 미군이 없이도 남한의 군사력이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핵무기를 가지고 제주도를 넘어서는 사정거리 1000km 이상의 미사일을 1000개 이상 갖고 있고 또 특수전부대를 갖고 있고 화생방 무기도 5000톤이나 갖고 있는 이런 북한한테 우리가 북한을 안보적으로는 압도할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따라서 이런 안보 위기가 계속되는 한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걸 고려할 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더 한국뿐 아니라 미국이 좀 더 협력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사실 우리는 통일의 문턱에 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이 좀 더 전향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인권 문제가 있는데요. 인권 문제 마지막에 독일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강압적으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한다?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마치 미국이 북한에 제재를 가하면 북한이 마치 항복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이렇게 논리를 펴고 있는데 북한이 제재가 두려워서 핵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건 최소한 100년 정도 제재를 하면 모를까 역사적 사례를 볼 때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핵을 내려놓겠다 하는 것은 엿먹구호라는 것이죠. 나무 밑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기다리는 거나 마찬가지 일이라고 좀 봅니다. 쿠바같이 조그마한 작달만한 나라가 북한보다 훨씬 국력이 약하고 미국의 발밑에 있는 바로 미국이 짓밟으면 짓밟힐 수 있는 이 쿠바가 56년을 버텨서 교황님까지 나서서야 오바마 행정부하고 타협을 했습니다. 제재가 약발이 있었으면 쿠바가 저렇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제재로 뭔가 다른 나라를 움직이겠다. 이거는 그냥 벌을 주는 차원이지 그 나라를 제대로 된 나라로 이끌거나 정상국가로 만드는 데는 상당히 효력이 제약돼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제재와 마찬가지로 인권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강압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인권이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북미 관계를 개선하면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남북 간에도 이를테면은 박광자 씨가 금강산 관광하다 살해당했을 때 그때도 우리는 아시아의 동남아에 가서 ARF 외무장관회담에 가서 북한이 우리의 관광객을 무참히 살해했다 이렇게 북한을 마치 못된 나라라고 이렇게 선전하고 하는데 우리는 열을 올렸지만
이런 것이 과연 현명했는가 다시 되돌아봐야 됩니다. 1991년에 남북기본합의서에 상대방의 체제를 서로 상호 비방하지 맙시다라고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우리라도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북한의 인권을 진정으로 개선하고 싶다면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북한이 우리말을 어느 정도 듣게끔 하면서 당당하게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북한의 인권을 개선을 요구해야지, 이렇게 국제사회에 나가서 북한을 망신 주면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해야 된다. 제가 볼 땐 그런 거는 거의 효력이 저는 아주 제한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핵 문제를 제가 간략히 진전되어 온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진행된 상황을 간단히 마치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첫 해에 5월 달에 2017년 5월 달에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간의 동맹적 우위를 견고히 한 다음에 베를린으로 달려가서 문재인 대통령은 상호 비방을 중지하고 확성기 방송 이런 거 소모적인 대결하지 말자. 그리고 서로 화해 협력하고 우리 민족끼리 가능한 협력해서 분담 비용을 최소화하자는 차원으로 이렇게 그 주장을 해나갔죠. 그래서 결국은 올림픽에 초청을 하고 IOC를 설득해서 북한의 올림픽 출전권을 취득하게 해주고,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함으로써 김정은이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2018년 1월달 신년사를 통해서 김정은이 올림픽 참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김여정 일행을 맞이하고 우리의 특사를 평양에 파견하고 그 특사들이 백악관에 가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우리가 중재를 해줬습니다.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있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남북한 간의 신뢰를 북돋은 다음에 2018년 6월 달에 역사적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게 됩니다. 그것을 여기 지금 그 합의 결과를 제가 여기다 해놓은 건데요. 남한하고 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53배고요. 한국하고 미국과의 경제력 격차가 약 13배이기 때문에 북한하고 미국과의 경제력 격차는 600배가 넘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약 20, 30개 수준에 그치고요. 투발 수단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반면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온갖 투발 수단, 육해공 투발 수단을 갖고 있고 핵무기의 양으로 친다고 해도 300배 이상의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지도부는 틈만 나면 한반도의 북핵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국가 전략의 최우선 순위 중에 하나다라고 매일 얘기를 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의 정말 관심과 열성을 보였는지 저로서는 좀 의구심이 좀 듭니다. 특히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놀라운 것은 미국이 북한의 경제력의 600배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개항이 합의가 됐는데 1, 2항은 북한의 요구가 들어가 있고 3, 4항에 가서야 미국의 요구가 기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그렇게 바라는 새로운 북미 관계 정상화하겠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고, 이번에 가서야 지속적이고 한반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래서 이 평화체제라는 건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그야말로 다시는 전쟁하지 말고 평화가 왔다는 걸 선언하고 영토 문제를 확정짓고, 그리고 주변국이나 국제기구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받는 이런 걸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트럼프가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3번에 가서야 주어가 다시 등장합니다.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4번은 유해 송환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개항을 볼 때 미국하고 북한하고 누가 더 이거를 잘 이행을 했을까요? 참 놀랍게도 우리가 늘상 북한은 약속을 어기고 기만적으로 약속을 안 지킨다 그러는데 북한이 이행한 걸 한번 볼까요? 4항에 있는 유해 송환 바로 했죠. 유해 송환 했고, 그 다음에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미국인 인질 3명을 아무 조건 없이 폼페오 장관 통해서 돌려보냈고요. 그 다음에 한경북도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을 폭파시켜서 북락시켰다 그러죠. 폭파시켜서 다 그 갱도를 다 메워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을 지금까지 아무 대가 없이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북미 간의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중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은 아직까지도 안 하겠다는 약속, 그냥 지키고 있는 것이 일방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이 쌍잠정, 쌍계병행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쌍중단, 쌍계병행. 이 해서 쌍잠정, 쌍중단이라는 게 무엇이냐?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하면 한미연합훈련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국의 제안이지만 중국의 제안을 본다고 할 때 중국이 나란히 놓은 것이 한미연합훈련과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인데 북한은 이걸 지키고 있는데 미국과 한국은 한미연합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지금도 한미연합훈련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이상하지만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일말의 북한의 주장에 합리성이 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또 한 건 뭐죠? 평안북도에 있는 동창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거리 미사일,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장거리 미사일 실험대인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그냥 해체를 했어요. 해체를 하는 와중에 그 2018년 가을이죠. 가을에 폼페오가 평양에 왔는데 폼페오가 하는 얘기가 이게 6.12 정상회담 직후에 한 달도 안 돼서 평양을 간 거예요. 갔는데 폼페오가 딱 평양에 도착해서 우리 협상합시다. 그래서 여기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북한은 뭘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북한 측은 뭐라고 답변했냐면요. 4개항을 합의했으니까 우리는 1, 2, 3, 4 모든 항에 대해서 얘기할 준비가 다 돼 있다. 1항부터 쭉 얘기를 해서 4항까지 얘기를 해보자. 근데 폼페오가 하는 얘기가 1, 2항은 우린 관심 없고 3항만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4항은 이미 북한이 지켰고. 그러니까 북한이 무슨 소리냐. 4개항을 했으니까 4개항을 다 논의해야지. 근데 우리 1, 2항은 관심 없어. 3항만 얘기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18년 7월 달에 폼페이오 평양 방문 시에 북한이 뭐라고 성명을 발표했냐면 미국의 국무장관이 와서 강도 같은 요구를 행하고 그러고 돌아갔다. 그래서 김정은이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은 그 꿩고기를 먹었는지 4개항 합의를 그 1, 2항은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날까지 지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모든 파탄이 시작됐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그 폼페오가 방문하고 나서 북미 관계가 하나도 진전이 안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가서 겨우 얻어온 게 남북 간의 군사합의서를 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으로 하여금 그 동창리 장거리 미사일 실험대 해체와 완전 해체와 그 다음에 그 영변 핵시설 전체 영변 핵시설이라는 건 북한의 핵시설의 약 80% 정도에 해당되는 시설인데 그 핵시설을 전면 폐기하는 것을 얻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북한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하면 전면 폐기하겠다. 이걸 얻어온 것이죠. 그래서 하노이에서는 여기에 상응해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장을 해체하고 영변 핵시설을 다 해체하면 영구 해체하면 미국은 안보리 제재 5개를 해제해달라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기 시작했죠. 알파를 요구해서 판을 깨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김정은은 맨손으로 돌아왔고 맨손으로 돌아오고 나서 트럼프를 욕해야 되는데 트럼프하고는 아직도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보고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여파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하고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그야말로 일방적인 행동이고 북한이 사실 미국과 1대1로 협상을 했는데 그 잘못된 것은 북한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 제3자로서 우리가 어니스트 브로커라고 해서 정직한 중개자 역할을 한 문재인 대통령을 욕한 것입니다. 이거 아주 참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북한의 태도를 개탄하지만 이러한 북한이 다시 협상장으로 나와서 북한이 핵무기를 동결시키고 그 다음에 해체하기 시작해서 북한 핵을 해체시키고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을 하고 남북한 간의 경제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평화통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핵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실감나게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전례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리비아, 이란이라고 하는 전례가 있죠.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는 소련이 해체되고 우크라이나에 200개가 넘는 핵무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경제 능력도 없고 관리 능력이 없으니까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걱정되는 게 우크라이나 핵이 관리가 안 되는데 알카이다나 IS 같은 이런 테러 단체에게 우크라이나 핵이 넘어가면 미국은 그야말로 맨하탄에 핵폭탄이 터질 수도 있는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넌 루가 법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미국의 의회 지도자들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내용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핵을 미국의 자금으로 러시아로 옮기면 우크라이나가 걱정하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러시아가 침공하거나 우크라이나의 안보가 위협스러우면 미국과 나토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는 200개 핵을 전부 러시아로 다 옮기고 그 돈은 미국이 냈던 거죠. 여기까지 보면 참으로 모범적인 사례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례는 우리에게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이것이 푸틴 대통령의 결국은 행정명령과 주민투표를 통해서 그 크림반도의 주민투표가 행해졌고, 주민투표를 통해서 압도적인 다수가 러시아를 택해서 결국은 우크라이나 보기에 자기 땅의 일부가 러시아의 강제 편입이 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때 미국은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를 러시아 편입을 막았어야 되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고, 러시아는 약속을 안 지키고 뺏어갔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김정은이라면 핵을 포기했더니 결국은 영토의 일부를 뺏기는구나. 김정은은 아마 내가 핵을 폐기하면 한경북도는 어느 나라에게가 뺏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겠죠. 리비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리비아도 2003년에 대량살상 무기를 가다피가 포기했는데 바로 직후는 아닙니다만은 약 7, 8년 지나서 내전이 벌어졌고, 내전에 나토,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가 개입된 상황에서 전쟁 중에 사살당해 죽었죠. 아, 핵을 포기하면 죽는구나. 이란 핵 합의도 굉장히 이게 심각합니다. 오히려 평화 시에는 이게 더 심각한 상황이죠. 2015년에 지금 대통령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을 하면서 쿠바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고 이란과의 핵 합의를 타결하는 데 주도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란이 핵을 동결만 하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전면 해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행이 됐죠. 그러나 불과 몇 년 뒤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2018년에 트럼프는 바이든이 한 합의는 난 안 지킨다. 이란과의 합의는 잘못됐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냥 깨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란과의 핵 합의는 미국하고 이란 양자 간에 한 것이 아니었어요. 안보리 5개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미국, 거기다가 독일까지 가담해서 그 강대국 6개 나라와 이란과의 7개국의 합의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중도적인 입장에서 누구의 입장을 보면 제일 적당할까요? 나머지 국가들의 입장을 보면 압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 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그 당시에 뭐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냐? 이란은 핵 합의를 잘 지키고 있는데 미국이 깨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된다. 미국은 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안 지키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가차없이 이란 핵 합의를 깨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김정은이라고 생각할 때, 김정은은 그러면 트럼프하고 합의를 하면 바이든과의 합의를 할 때 바이든 뒤에 다음 대통령이 등장해서 나는 바이든이 하는 약속은 안 지켜. 그러니까 나는 북한하고 핵 합의는 안 질 거야. 그러면 김정은은 자기에게 생존의 거의 유일한 수단인 핵을 포기하고 미국의 정권이 교체됐다는 이유로 자기는 멸망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러고도 과연 북한의 핵을 쉽게 포기하길 바라십니까? 저는 미국이 북한에게 신뢰를 회복하지 않는 이상 북핵 해결은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 목표라고 한다면 상당한 성의를 보여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북한이 안심하고 핵을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걸음에 해당되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해줄 수 있는 조치가 종전선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흔쾌하게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과연 미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데 약간의 퀘스천 마크를 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독일의 통일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북 신뢰 회복이 가장 관건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종전선언도 종전선언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대북 제재가, 지금 북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미국과 전 세계가 북한을 목을 졸라서 옥죄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핵을 더 개발해야 될 명분이 더 강해졌다. 핵이 없으면 그야말로 우리 나라를 죽일 판이다. 따라서 핵 개발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제재라고 하는 것이 북한이 핵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핵에 더 열중하고 더 개발해야 되는 사유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미.
따라서 지금은 스냅백이라고 하는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키면 다시 제재를 부과하면 되니까, 다시 제재를 부과하더라도 제재를 조금 완화해 줄 테니까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일부라도 해제하는 쪽으로 진도를 나가라 라고 하는 협상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아직 북한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냅백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북한하고 미국하고 약속이 됐는데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킨다, 그럼 다시 그 제재를 부과하는 그런 조건을 달면서 제재를 완화해 나가는 것을 검토해 주는 것이 필요한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권보다는 핵 문제에 집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핵 문제 해결에 열심히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는 논리로 미국의 세계 전략에 가장 중요한 것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중국의 가장 친한 동맹국인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적인 행동 아니겠냐. 따라서 미국하고 북한하고 협상을 잘해서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최선의 전략이기 때문에 미국이 보다 더 열심히 핵 문제 해결에 나서서 이 북핵 문제 해결 쪽으로 나가고 북미 관계도 개선하는 게 미국의 국익에 어울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최근에 포린 어페어즈에 기고한 글에 보면요, 이 포린 어페어즈에 뭘 기고를 하냐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단순히 체제 안전 보장만 해줄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획기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것을 보장해서 실질적으로 핵을 포기하는 게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면서 브룩스 장군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지금 당장에 구체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도적인 지원은 무조건 해라. 미국 정부가 인도적인 지원을 무조건 해라. 할 수도 있다. 뭐 지원의 문이 열려 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원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요, 남북한 간의 FTA 체결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그 국가 개발을 할 수 있는, 경제 개발을 할 수 있는 장기 무이자, 10년 무이자 펀드를 조성해서 북한 개발에 나서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이 비핵화에 협조하면 북한하고 미국하고 아예 동맹을 체결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한미군 사령을 했던 빈센트 브루스 장군이 포린 어페어즈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어떤 저 유튜브 토론에서 빈센트 브룩스 장군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바텀업으로만 대화를 하겠다 그러는데, 바텀업으로 대화하면 김정은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협상장에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협상이 전혀 진척을 볼 수 없다. 따라서 바텀업과 톱다운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청해야 될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계적, 점진적 비핵화로 나가서 북한이 안심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핵을 폐기할 수 있는 수순으로 나가고, 미중 관계도 개선하고 그 다음에 남북 관계도 개선하면서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독일 통일의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에 등장한 브란트 정부가 동방정책, 오스트폴리티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소련과 관계를 개선하고 폴란드의 영토 문제에 대해서 불안감을 떨쳐주고, 그리고 동서독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1972년에 그 기본제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73년에 동서독 동시 유엔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딱 17년 만에 통일을 달성하게 됐죠. 참 우리가 배워야 될 평화 통일을 달성한 독일의 사례에서 배워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 정부도 여러 정부에서 독일 통일에서 배우자 수도 없이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대부분 독일 통일의 교훈에서 얘기 안 했던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9개나 되네요. 이 9개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브란트가 3인당 정부고요. 브란트를 이어받은 슈미트도 3인당 정부고, 그 다음에 이제 정권이 교체돼서 기민당의 콜 총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헬무트 콜은 그야말로 보수 지도자죠. 보수 지도자인데 동독에 두 차례에 걸쳐서 연방의 한 지방 정부가 엄청난 돈의 그 자금을 융자해주고 경제 지원을 하는데, 분데스방크에게 지급 보증을 해주라고 할 정도로
브란트의 동방정책의 기조를 거의 그대로 이어받아서 정책을 했습니다. 독일 통일의 첫 번째 기호는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보수 정부가 들어서서도 대한민국의 진보 정부가 했던 것처럼 화해협력 정책을 계속한 결과 17년을 했더니 통일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를 살펴보죠. 노태우 정부 때 남북기본합의서 체결하고 유엔에도 가입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들어와서 강경정책으로 돌아가서 원상복귀했고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관계 굉장히 발전시켜 놨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다시 원상복귀시켰습니다. 강경정책을 또 일삼았죠. 문재인 정부가 다시 한번 남북관계를 비롯해서 한반도 평화의 봄을 다시 만들었지만 지금 여러 사정으로 지금 궁지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어떤 정부가 등장하든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 새로운 정부가 등장할 때 진보 정부는 물론 화해협력 정책으로 이어가겠지만 만약에 내년에 보수 정부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화해협력 정책을 이어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평화통일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통일보다 평화를 우선한다. 단순히 동방정책만 한 것이 아닙니다. 브란트가 그만두고 나서 서독의 지도자들이 여야가 모여서 잠정적으로 그 컨센서스를 이룬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통일하지 말자. 통일하면 우리가 동독보다 경제력이 두세 배가 앞서는데 통일하자 그러면 인구도 물론 4배나 되죠. 그러니까 통일이라고 하면 동독의 서독 편입을 의미하게 된다. 흡수 통일을 의미하게 되니까 아예 대화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통일하지 말고 분단 비용 최소화를 향해 나가자. 분단 비용 최소화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다. 마치 국경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자. 라고 하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뒷부분에 또 나오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전 영토 통합인데요. 여러분들 신라가 삼국 통일한 이후에 나당연합군으로 통일을 했는데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서 바로 통일된 게 아니죠. 당나라가 고구려 영토를 요구했습니다. 신라가 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6, 7년 동안 전쟁을 하고 나서야 겨우 통일을 달성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통일 신라의 영토가 어디였던 거 다 기억하시죠? 대동강에서 원산까지입니다. 평양에서 원산까지만 통일 신라의 영토였던 것입니다. 고려의 공민왕 때 가서 고려 성종에 가서 강동육주 서희의 강동육주 개척 아시죠? 그래서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거의 대부분을 회복했고요. 함경남도도 공민왕 때 조금 회복을 해서 함경남도까지 일부 회복을 했습니다만은 함경북도와 함경남도의 대부분 그를 다시 우리가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영토로 만든 것은 세종대왕 때였습니다. 세종대왕 때 1440년대였습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거의 700년 이상 오늘의 영토가 우리 영토가 아니었던 것이죠. 따라서 범중국계 민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날 경우에 중국군이 들어와서 함경북도나 평안북도에 진주해서 나가지 않을 때 우리가 중국과 전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쟁을 한다 그러면 핵무기를 가진 중국과 전쟁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따라서 북한의 급변 사태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영토에 관한 한 엄청난 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급변 사태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이런 측면을 슬기롭게 고려해야지 섣불리 북한의 급변 사태를 조장하는 것은 삼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인권 문제인데요. 인권 문제 앞서서 이제 말씀드려서 뒤에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인권 문제에 있어서 동서독은 아예 화끈하게 했습니다. 국제사회에 나가서 동독의 인권을 규탄하고 그런 행동을 하기보다 동서독 간에 활발하게 교류 협력을 하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경제 지원과 함께 당당하게 동독의 인권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는 프라이카우프라고 해서 동독에 갇혀있는 정치범들을 한 명 풀어내는데 제가 한때 계산을 해보니까 약 3천만 원 정도의 우리 돈을 주고 한 명을 석방한 등 여러 명을 정치범으로 석방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인권 문제는 북한의 체면을 존중해서 국제사회에 나가서 북한에 망신 주거나 규탄하기보다는 당당하게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금 북한이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서 무역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나고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장래를 선택할 때 중국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주민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경제적으로도 더 의존하게 하고 우리의 체제를 잘 가꿔서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체제와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을 따뜻한 동포로 이해하는 그런 대북 정책을 해야 된다는 것이 5번, 6번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국제정치적으로 평화 통일에 대한 국제 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독일에 혹시 가실 기회가 있으면 독일의 통일이 누구 덕분이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헬무트 콜이 1등일 것 같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이 2등일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에 가셔서 물어보시면 1994년에 통계가 나온 걸 제가 파리에 유학하면서 제가 통계를 봤는데요. 그 당시에 서독 주민의 90%가 골바초프 덕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동독에 37만 명의 소련군이 주둔해 있었고 그 37만 명이 그 방해를 하면 절대로 통일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서방의 인근 국가들,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가장 여기에 열심히 했던 게 폴란드죠. 폴란드 등 20여 개의 국가들이 공통으로 단결해서 서독 정부에게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독일이 통일하는 걸 막진 않겠지만 너네들이 과거에 5번의 전쟁을 통해서 온 세상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너네들이 조건을 하나 우리는 걸 수밖에 없다. 그 조건은 다른 게 아니라 통일 독일은 반드시 나토 회원국이 된다. 그런데 동독에 37만 명의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나토 회원국이어야 된다? 상상할 수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콜 총리는 너댓 번을 소련을 찾아가고 골바초프를 만나서 마지막으로 1990년 7월 달에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골바초프를 설득하다가 안 되니까 키예프에 가서 다시 얘기하자. 그래서 둘이 비행기를 타고 키예프까지 가서 1990년 7월 달에 키예프에서 밤에 술 한잔을 하면서 소련에게 모든 것을 들어줄 테니까 제발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 그럼 뭘 요구하는데? 그랬더니 콜 총리가 하는 얘기가 독일 통일의 장래는 우리가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그 대신에 어마어마한 돈을 경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골바초프가 소련이 해체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안 들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약 50억 불의 경제 지원을 받고 골바초프가 한마디 딱 한 것이죠. 독일의 장래는 독일 민족이 결정하는 것이 옳다. 딱 한마디 하고 불과 3개월 뒤에 독일은 통일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통일은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물론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한국과 미국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일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한미동맹을 슬기롭게 조정해서 그렇다고 한미동맹을 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미동맹은 유지하되 주한미군은 38선 이북에는 배치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슬기로운 한미동맹을 조정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한미동맹을 전환하면서 통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일이 된다 해서 우리가 북한의 핵을 그대로 인수받아서 우리도 핵보유 통일국이 된다. 이건 꿈에서나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을 가지고 있으면 통일을 달성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핵을 포기시키고 비핵화를 하면서 통일로 나가야 되는 것이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두 가지 남았습니다. 동북아 평화번영 공동체인데요. 이것은 서독이 비스마르크 때 전쟁 3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기 때문에 독일이 통일되면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서독이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변국들을 해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서독은 나토의 회원국으로서 자기의 의무를 충실히 다했고요. 미국과의 관계도 물론 중시했죠. 그 다음에 OSCE라고 해서 유럽안보협력기구의 모범국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서독은 나토의 회원국이고 더군다나 OSCE에 열심히 가담하고 있어서 안심해라라고 안심을 시켰던 거죠. 거기다가 경제적으로는 프랑스와 함께 유럽 경제 번영을 선도해서 독일의 통일은 주변국들에게도 이롭다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서 통일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도 통일을 달성할 때 주변국들의 반대를 슬기롭게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여기서는 동북아 평화번영 공동체라고 했는데요. 동북아 다자협력을 구성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건데요. 최소 비용이 드는 통일인데 사실 통일이 된다라고 해서 바로 대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서독의 경우 보면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통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990년부터 오늘날까지 약 3천조 원 이상이 되는 통일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서독에서 매년 100조 원 이상, 우리 돈으로 130조 원 정도의 돈을 모아서 동독에 퍼붓기를 30년 동안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1990년에
서독 1인당 국민소득의 37%였던 동독 주민의 소득이 2019년에는 73%까지 2배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남북한 간의 1인당 소득 격차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북한의 27배입니다. 동소득은 3배밖에 안 됐습니다. 그거 2배로, 동독 주민 소득 2배로 올리는데 3천조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계산해 보니까 북한이 급변사태를 통해서 망해서 만약 오늘 통일이 됐다. 그러면 유익 통일부 장관이 계산한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 그때 KDI가 산출한 바에 따르면 30년간 2,500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당시에 우리 국가 예산이 400조 원 정도였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 국가 예산의 4분의 1을 북한을 개발하고 북한의 주민의 소득을 올려주는데 100% 써야 된다. 80조 원이라고 하는 우리 국가 예산의 4분의 1을 북한에 매년 30년 동안 줘야 된다고 하면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거의 재앙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통일이 무슨 쪽박이 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지하자원만 하더라도 7천조 원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 지하자원이 땅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통일은 무조건 대박이죠. 그러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조건 통일만 된다라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통일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그 밑에 나온 북한의 개혁 개방이 되는 도중에 평화 통일이 된다고 할 때 KDI는 30년간 400조 원밖에 안 된다고 통계를 잡았습니다. 2,100조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2,500조 원이라는 것도 독일이 3,000조 원 들었으면 우린 더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 수수께끼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동서독의 경우에는 실업수당도 주고 의료보험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복지 수준이 높아서 많이 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북한 주민이 의료보험이나 실업수당 같은 거 한 푼도 안 냈는데 우리가 그분들에게 실업수당을 주고 의료보험을 해주고 이 비용은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 수준을 좀 낮춰서 통계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진국의 꿈으로 북한 주민들도 복지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북한에게 할 수 있는 최대로 현명한 통일 전략은 무엇이냐? 남북 간의 화해협력을 통해서 개성공단을 다시 열고 금강산 관광을 하고 낮은 선봉을 열어서 공단을 만들고 신의주에도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서 공단을 만들고 중국에게 의존하던 북한 경제를 대한민국에 의존하게 하고 점선면으로 교류협력을 넓혀나가고 인도 지역인 지원도 하고 인권 개선도 당당히 요구하고 그러면서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서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는 와중에 평화통일이 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야말로 북한의 전 영토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그 다음에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그러니까 분단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통일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고 통일이 쪽박이 아니라 대박이 되게 하는 통일은 그야말로 남북 간의 기능적인 협력을 통해서 교류협력을 통해서 하는 통일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굉장히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조금 시간이 좀 초월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현익 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5회 포스텍 포스리 평화 포럼에서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현안으로부터 시작해서 평화 프로세스의 전망 또 더 나아가서 평화 통일의 이 미래까지 아주 포괄적이면서도 아주 심층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그 주제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 많은 부분을 다루셨기 때문에 아마 궁금하고 또 더 듣고 싶은 내용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짧은 시간에 한 두세 가지만 조금 더 보완의 말씀을 좀 청해 듣고자 합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하시면서 빈센트 브룩스 전 그 사령관의 얘기를 이제 빌어서 말씀하시면서 하이브리드 접근이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일종의 탑다운과 함께 바텀업의 어떤 그 전략이 함께 갈 필요성 이런 말씀을 하셨고 사실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또 생각하는 것이 어쨌든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그 드라마틱한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었지만 그건 대부분이 이제 정말 탑 레벨에서 진행이 된 것이고 어쨌든 그 역설적이게도 그 기간 동안 남북 관계에 그동안에 많이 그 관계했던 NGO라든지 어떤 그 민간 역량이라고 할까 이 소위 바텀 레벨의 이 행위자들이나 그 동력은
상대적으로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우리가 좀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탑다운과 바텀업의 두 트랙을 앞으로 우리가 좀 추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이 향후 특히 민간 영역에서 기업이라든지 또는 시민단체라든지 학계라든지 이 지금 정부의 탑 레벨 아닌 민간 영역에서 이 바텀업의 어떤 동력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또는 그 노력은 어떤 것이 좀 그 기묘할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번 좀 청해 듣고 싶고, 좀 관계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아까 이제 이 뒤에 독일 통일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에서 보면은 이게 정치 군사적인 문제 해결도 매우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협력, 상호 신뢰, 결국 그런 공동체를 구성하는 이제 다방면의 어떤 그 진전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정치 군사적이거나 또는 핵과 같은 문제가 모든 부분의 진전을 가로막는 일종의, 그래서 이 전체가 한 패키지로 묶여서 이 스톱되거나 이 정말 그 롤러코스터를 보이는 이런 이제 상황을 우리가 좀 안타깝게 목도를 했는데, 앞으로 이 정치 군사적인 부분이나 핵 부분의 문제와는 좀 별개로 경제나 문화나 어떤 이런 영역에서의 그 어떤 동력이 좀 그 서로 좀 디커플링 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묘안은 없을지, 이 정치, 이 경제, 문화 이 모든 부분이 이렇게 함께 가는 부분이 불가피한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각각의 영역이 속도를 달리하면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구상될 수 있는 것인지, 뭐 그거에 관한 말씀을 간단하게라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마지막 하나는 일반적으로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도 좀 그런 뭐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가급적 그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는 통일이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평화라는 얘기를 주로 많이 내세웠던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말씀에서 평화 프로세스와 함께 이 통일 전략을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그 신선한 느낌도 있고, 우리 국민들로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많을 텐데, 앞으로 우리 이 어떤 정부의 그런 어떤 이 메시지의 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통일 전략 또는 통일 구상, 통일 비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이 국민들에게나 국제사회에 얘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 얘기는 좀 괄호치고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분도 좀 계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관한 뭐 의견도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뭐 세 가지에 대해서 아주 뭐 간단한 좀 보충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의 말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민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전쟁이나 그런 평화의 문제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무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간이 이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틈새 전략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제 독일 통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동방정책이라고 하는 화해협력 기조의 정치가 행해지는 동시에 민간 차원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문화, 체육, 교류, 기술 교류까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가 1970년에 같았는데 지금 27배까지 일인당 소득이 증가됐기 때문에 경제나 기능적인 협력을 하는 데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을 갖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독일의 경우 보면 가장 우리하고 차이는 전쟁이 없었다는 건데, 우리는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적대감이
증오감과 적대감을 가진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또 정치인들에게는 상당히 매력 있는 정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유인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사실 남북 간의 체제 간의 그 능력이 비슷했을 시기에는 상당히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흡수당할 수도 있고 점령당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해야 되지만 지금 27배나 1인당 소득이 앞서고 군사비도 10배 이상 쓴 지가 10년이 지났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핵무기의 위협과 미사일, 핵과 미사일, 화생방 무기, 특수전부대 요 정도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핵무기 하나를 제외하고는 미사일 같은 것도 우리가 북한에 뒤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안보에 추중하기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나 이 대북 안보 부분에 있어서도 이를테면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겠다. 이런 억지 방식은 굉장히 소모적이고 효용도 별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리 말씀해서 미국 사람들에게 지금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데 미국 사람들에게 소련이 핵무기를 미국만큼 갖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한테는 핵무기 러시아가 소지할까 걱정되느냐 그러면 아무도 걱정 안 한다 그럴 거예요. 왜 그럴까요? 러시아는 미국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을 10번을 박살낼 수 있는 핵무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미국인들이 하나도 걱정을 안 하는 거는 러시아가 바보같이 미국을 공격하면 빠른 시일 내에 러시아를 묵사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바보 천치가 아니고는 미국을 공격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북한이 500km, 1000km의 미사일을 쏘고 뭐 핵무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걸 사용하면 북한은 그 불과 얼마 직후에 멸망할 것이다라는 보장만 해준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두려워한다 그러면 아무도 안보 위협이 없이 살 수는 없는 거죠. 이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군사적으로도 억지력을 어느 정도 가졌다고 하면 한미동맹 자체도 우리가 너무 미국에만 의존하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재래식 군사력은 우리가 북한에게 앞섰다는 생각으로 미국의 군사 부담을 줄여주면서 그야말로 핵 억지력을 확실히 보장받으면 우리가 자주국방을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전시작전 통제권도 하고 그리고 그런 취지하에서 북한이 조금 뭐 군사훈련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너무 과대포장해서 어마어마한 위기가 생겼다라고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조용히 우리의 국방력을 갖추면서 전방위적으로 북한과의 점선면에 접촉을 늘려서 이를테면 동서독 간에 했던 거를 보면은 1970년대에 거의 모든 도시가 자매 결연을 맺어서 도시끼리 도와주고 크리스마스나 뭐 생일날이 되면 서로 왕복하게 그런 분위기를 정치가 해주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한국의 상황에서는 안보리 제재나 미국의 제재가 사실상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결정적으로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틈새에 할 수 있는 것들 관광이라든지 뭐 인도주의적인 협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상당히 이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면서 이산가족 상봉도 하고 그러한 그 안보리나 미국의 제재를 벗어나면서 할 수 있는 길에서 최대한대로 하나가는 것이 민간의 협력이고요. 경제협력 부분에 있어서도 북한의 교역을 지금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지만은 그 빈센트 브룩스 장군이 제안한 것처럼 장기적으로 북한을 개발할 수 있는 펀드를 조성해서 여차하면은 북한이 조금만 협력하면 이거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유인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그리고 체육교류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많이 만나고 교류 협력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또 남북 간에 직접이 안 된다면 중국과 협력해서 북한에 공동 투자한다든지 1대1로를 한반도에까지 가져와서 우리의 신북방 정책과 연결하는 사업을 해본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해나가고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이 결국 안보리 제재도 주도하고 있고 미국의 제재가 결국 남북 협력을 지금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 그 진정성 있게 한반도의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 통일도 바라고 한다면 북한을 또 비핵화로 유도하려고 한다면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하고 하는 것이 미국에게도 유리하고 미국에게 국익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미국을 설득해서 제재를 완화해 가면서 하는 것이 최상이죠. 그러나 사실 민간이 적극적으로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를 넘어서서 할 수 있는 것을 찾는다고 하면은 쉽게 아무리 창의적으로 생각해도 쉽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지금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보다 평화를 앞세워야 된다는 건 제가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훈을 가질 수 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드레스덴을 방문해서 드레스덴에서 북한에게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연설을 하셨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았고, 또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좋은 뜻으로 만드셨겠죠. 그렇지만 북한이 전혀 응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통일하면 동서독 간의 경제 격차가 3배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통일 얘기하면 동독이 도망간다고 한다면, 지금 남북한은 27배의 1인당 소득 격차인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통일하면 다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더 중국에 의존하게 되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새 정부가 들었으면 통일부의 이름 자체도 평화부 같은 걸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보고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통일하면 오히려 통일이 멀어지고, 통일보다는 우리가 서로 같은 민족이라는 걸 확인하고 교류하고 협력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호혜적인 협력. 그러니까 사실 남북 간에도 신뢰가 없는데 북한이 요즘에도 사사건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이 약속을 안 지키는 이유를 들어가 보면 우리 정부가 실제로 안 지키려고 했다기보다 철도 연결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제 협력 부분을 사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안보리 제재나 미국의 제재가 가로막고 있어서 못한 거거든요. 못한 거지만 북한으로서는 어쨌든 약속하고 안 지켰으니까 약속을 불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따라서 결국은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정말로 우리 외교관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미국을 설득하고 해야 되는데, 그 이면에는 우리 내부에서의 갈등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안보를 논하는데도 국정감사도 해보니까, 국정감사에서 그 외교부를 감사하고 통일부를 감사하는데 주로 따지는 게 북한한테 왜 고개를 숙이냐, 뭐 북한이나 중국에 더 친한 거 아니냐 미국보다, 이런 수준의 뭐 얘기들, 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왜 도발이라고 못하느냐, 이런 정도를 이제 물어보는데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가 평화라고 하는 것이 세 차원이 있다. 평화를 지키는 차원이 있고, 평화를 만드는 차원이 있고, 평화를 구축하는 차원이 있는데, 첫 번째로 평화를 지키는 거는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대북 억지력을 쌓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 거기 수준의 우리의 평화의 그 목적을 거기에만 두는 경우가 다분한 것 같아요. 근데 이처럼 지금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안정되지 않고 깨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평양에서 한 남북 군사 합의서를 보다 철저히 지키고, 북한에게도 지키는 것을 요구하고, 잘 지키면 인센티브도 주고, 그래서 긴장을 완화해서 우리의 이를테면 외평채 가상금리도 낮추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도 하게 하고, 우리의 경제활동을 더 열심히 하게 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듦으로써 제재라는 것이 별로 효용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반도 그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에게도 주한미군을 28,500명이나 많이 주둔시키지 않고 주한미군을 훨씬 줄이거나 철수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고, 미국에게도 이득이고 우리에게도 이득이고, 북한도 호혜적인 경협을 하면 또 이득이 되니까, 북한이 그런 수준의 평화가, 그러니까 피스가 키핑이 되고 메이킹이 되고 빌딩까지 돼서 경제협력으로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되면 북한 스스로가 평화를 깨는 것이 자기에게 엄청난 손해가 된다는 걸 인식시켜서 대한민국 국민을 하나하나 존경하고, 그리고 남북한 관계를 잘 가져가는 게 자기들도 이익이라는 걸 보여줘서 그야말로 평화가 반석에 서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우리 국가 내부에서 북한을 적으로만 생각하고
그 적대시하고 대결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북한도 하나의 체제로서 자기의 체제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사훈련도 하고 하는 것인데 조그마한 훈련을 하더라도 전부 도발로 간주해서 남북 간에 잘 지내던 관계를 깨나가는 식으로 간다면 저는 북핵 문제는 고사하고 남북 간의 평화를 지키기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 내부에서도 서로 이 그 평화를 위해서 단합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도 여야에 상관없이 대북 정책을 정치에 활용하지 말고 북한과의 관계를 정보를 독점하려고 하지 말고 야당의 지도부를 초빙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그 대신에 야당의 지도부는 그러한 기밀 정보를 들었을 때는 누설하지 않고 그러한 선순환적인 관계가 돼서 대북 인권을 개선하는 차원에 있어서도 여야가 협력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상황을 가져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대미 의존도 줄이고 미국도 한반도의 평화를 좀 더 생각하고 한반도의 평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너무 단수매물 해결하기라고 한다기보다 선의 후난 뭐 이런 원칙에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합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남북 간의 합의가 있습니다. 이미 새롭게 뭐 합의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북한이 바라고 우리에게도 이득이 되는 사업들을 골라서 하고 또 남북 간에만 힘이 부족하면 중국이나 러시아하고도 협력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러시아하고 북한, 남한, 일본과의 환동해권 협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변 국가마저도 남북 간의 화해 협력 이런 것이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외교 정책을 펼치고 경제를 해나간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통일로 나가는 것이 될 수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내부의 단합이 오히려 중요하다. 그래서 내부의 단합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슬기로운 지도자가 탄생해서 슬기로운 지도자가 대북 정책이나 외교 정책은 초당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신감, 뭐 유연성, 또 그 새로운 어떤 그 대응력 뭐 이런 부분 말씀하신 것이 아주 이 귀에 들어옵니다. 오늘 제 5회 이 포스텍 포스리 평화 포럼을 아쉽게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라기는 내년에는 이 코로나 상황이 잦아들어서 모든 회원님들 한 자리에 뵙고 서로 얘기 나누면서 새로운 한반도의 평화를 또 논의하고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이 오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히 국립외교원장 그 직책을 중책을 맡으셔서 지금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평화 포럼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아주 종합적으로 잘 해주신 홍현익 박사님께 특별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귀한 중책 잘 맡으시고 또 앞으로 이 새로운 또 내년부터 열리는 또 이 새로운 우리 이 한반도의 안팎의 정세 변화에 아주 귀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